안녕하세요, 김승일입니다. 다들 6월 모의평가 치르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모의고사를 제가 지문을 하나하나 읽고 문제를 풀고 그러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게 좀 어렵지 않았냐,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시험지의 특성이 좀 이런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런 공부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논의를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아셨죠? 네. 딱 40분 안에 끝내보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일단은 전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쉬운 시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호들갑을 좀 떨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잘 봤다고 나보다 조금 점수 안 나온 친구들 무시하고, 내가 조금 시험을 못 봤다고 나는 글러 먹었어, 이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쉬운 시험은 없어요. 1컷이 무슨 97, 98이면 너무 쉽다. 그럼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한 개 틀려서 재수 없으면 2등급이 나오는데 그런 시험이 어떻게 쉬워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험은 다 어렵습니다.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9월은 또 다를 거예요. 다릅니다. 매년 6월, 9월 시험지가 달랐고요. 심지어 수능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발 1희, 1비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요거를 좀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가능하면 시험지를 좀 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어떤 난관들을 좀 겪지 않았을까, 그거를 하나하나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1페이지에 있었던 독서, 그죠? 좀 뜬금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독서를 해야 되느냐, 이제 독서 방법론을 다루고 있는데, 당연히 지문이 어려운 거 아니고요. 문제에서 대단한 것도 없었어요. 근데 약간 느낌이 좀 뜬금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1페이지는 예비 시행을 기준으로 해서 문학 하나쯤 있겠지 뭐 이러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웬 독서 지문이 막 들어가 있고, 그죠?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예비 시행에서 이 독서가 어쨌든 문제가 17개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은 3개인데 문제는 17개. 그러다 보니까 5, 6, 6 이런 식의 구성을 가져갔어야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억지스러운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던 어려움을 평가원이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일거에 해소를 한 것 같습니다. 즉, 지문의 개수를 4개로 늘려서 아무래도 나머지 3지문에서의 출제 부담을 좀 많이 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독서 방법론인데 나중엔 이게 단독 제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과학이 될 수도 있고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제재가 좀 바뀔 수도 있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문에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문제는요, 별거 아닌데 요 2번 문제 있잖아요. 2번 문제 1번 선지에서 기록의 궁극적 목적. 지금 요 궁극적이라는 관용어를 놓치면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몇 번 강의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 1번부터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떻게 돼요?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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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가지고 또 올라가서 또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강의에서도 몇 번 얘기했었죠. 평가원은 관용어, 관용절 이런 걸로 장난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요 2번 문제를 풀면서 빙글빙글 돌았다, 이제 이런 친구들은 평가원이 이런 식으로 선지 구성을 하는 걸 좋아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상기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째 독서 지문, 뭐 가볍게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주제통합형 구성은 유지가 됐죠. 그죠? 예비 시행에서도 가나 이렇게 이제 주제통합형 구성이었고, 작년 6월, 9월 수능도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그래도 나는 쉬웠던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 가가 약간 논리학 계통의 논이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현장 강의에서는 몇 번 얘기를 했던 건데, 뭐냐면 이렇게 예시가 주어져 있고 형식이 주어져 있을 때 형식은 아무래도 좀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세먼의 과정 이론이라고 있었죠. 근데 아무래도 형식 중심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 이게 뭔 소린지를 좀 알아먹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형식을 예시에다가, 예시는 아무래도 구체적일 테니 요 형식을 예시에다 갖다 붙여서
연결해가면서 이해가 됐어야 됐는데 그런 훈련들이 좀 안 된 친구들은 아무래도 요 2문단, 3문단 요쪽을 조금 뚫어내기가 쉽지 않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으면 아무래도 6번 문제를 풀 때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4번과 5번 사이에서 좀 시간을 허비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러저러해서 정답이다. 사후적으로 뭐 그러니까 지문에서 이게 여기 있네? 이게 여기 있네? 이거는 별로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어떻게 읽었어야 됐는가의 측면에서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식의 흐름, 그러니까 예시를 통해서 어떤 추상적인 형식을 이해시키는 그런 흐름은 19학년도 수능, 가능 세계에서도 있었죠. 그죠? 20 수능의 조건부 확률이래. 조건화 원리죠. 그죠? 네, 베이지주의.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18학년도 9월 모의 평가, 그죠? 상호 베타적 상태의 공존, 17 수능, 지식의 구분. 이런 어떤 논리학 계통의 지문들은 보통 형식이 주어지고 그 형식을 구체화해 주는 예시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그때마다 독해 관건은 이 둘을 잘 연결해 나가는 게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좀 훈련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법지문은요. PPT에선 뺐어요. 뭐 특이사항이 없어서. 근데 다만 뭔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법학의 느낌보다는 좀 법 철학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었고 문제도 그냥 가벼웠어요. 심지어 보기 문제도 없죠. 그죠? 아무래도 조금 수월하게 잘 지나갔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해설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문제죠. 과학지문. 그죠? 이런 느낌을 받은 학생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딱 요 지문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1문단에서 DNA가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그죠? 물론 생명과학을 하는 친구들은 나 이거 뭐 자신 있지. 이거 뭐 수월하지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생명과학을 안 하는 친구들은 초반부부터 이렇게 됩니다. 뭐라는 거야? 약간 또 속마음 이렇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서 약간 이해가 망가지면서 시작을 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2문단과 1문단이 연결이 되면서 2문단에서의 과정 처리가 좀 매끄럽게 돼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서두에서부터 망가져 나가기 시작하면 지문 전체 리듬이 다 망가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학 지문은 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뒤에서 이제 기억과 니은 간의 비교 대조도 있었죠. 그죠? 그 처리도 좀 잘 해주셨어야 됐었고 요 5문단, 이제 A 구간, 요쪽을 이해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 구간의 독해가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17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지장이 있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어떻게 풀었어야 됐다. 이러저러해서 몇 번이다. 그런 얘기는 뒤에 해설 강의에서 하기로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7번 문제를 꼭 풀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여건이 되는 나는 보기 문제에다가 5분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들어가서 차분하게 풀면 돼요. 진짜 5분이 걸릴지 그거보다 빨리 풀릴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들어가 봤을 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차분하게 독해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면 그냥 제끼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았나. 그랬다면 약간 16번이 귀찮긴 한데 1문단의 논의를 좀 끌고 내려와야 되다 보니까 그래도 14번부터 16번까지는 좀 풀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 번 강조하는데 집에서 혼자 천천히 풀고 천천히 분석하는 거랑 시험장 가서 엄청난 압박 속에서 거기에다가 한 지문 한 지문이 아니고 전체 45개의 문제를 풀고 수많은 지문들을 읽고 풀어내는 상황 속에서는 리듬이 안 망가지게 대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좀 과감하게 좀 여건이 안 되는 친구들은 제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셨죠? 뭐 그 정도만 잔소리를 드릴게요. 그 다음 무사와 악사, 이제 현대소설. 기본적으로 현대소설을 우리가 읽어 나가는 태도는 1인칭이라면 나의 내면에 집중해 나가면서 따라간다. 이제 요거였고 3인칭이라면 초점자가 선택한, 그러니까 서술자가 선택한 초점자 한두 명의 인물이 있겠죠. 그 인물의 내면을 쭉 따라가는 식으로 읽는다. 이게 이제 기본인데 약간 좀 어지러웠을 수 있는 건 계속해서 인물들 간의 대화가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여기서의 대화는 요 나라는 인물과 임씨라는 인물 사이에서의 대화였죠. 그리고 여기서 주어지는 요 정보, 누구에 관한 정보였어요? 기범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 두 개를 좀 동시에 해야 돼서 약간 독해할 때 좀 불편하다. 조금 귀찮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은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조금 어려웠다면 21번 정도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잘 지웠을 것 같고 5번 선지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이러저러해서 확실히 아니다까지 가는 게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왜요? 이 특정 구절의 전후 맥락까지 다 따져야 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읽을 때 연결도 되고 읽을 때 이것저것 많이 보이면 좋죠. 근데 문학은 읽으면서 지문을 독해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문제로 들어가서, 그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자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이렇게 선지가 있다면 지문이 이렇게 있을 때 1번 선지와 직결되는 요 부분 여기 하나만 보고 푸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전후 맥락을 좀 봐가면서 판단을 해야 되고 이게 왜 성취감이 될 수 없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이 서야 되는데 5번 선지가 이러저러해서 정답이다까지 못하더라도 1번부터 4번이 확실하게 지워졌기 때문에 적어도 정답은 5번으로 선택을 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뭐 부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이제 이 지문의 편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전반적으로 좀 방향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읽으면서 중략 앞부분까지가 기범과의 과거를 회상한 부분이고 중략 뒷부분이 임시와 대화하면서 기범의 행적에 대해서 전해 듣고 있구나. 이 정도의 구분은 좀 됐어야 됩니다. 아셨죠? 근데 나머지 문제에서 뭐 그렇게 어려웠었던 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고전 시간대 사실 그러니까 연계학습이 잘 되어 있어서 저는 윤리유곡을 보자마자 그냥 안 읽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뭐 좋아요. 좋은데 윤리유곡에 대한 학습이 좀 잘 안 되어 있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전문학을 학습하는 태도가 뭐였죠? 고전문학의 정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전 시가에서 특히나 자연과 속세의 이분법적 대비, 어떤 풍류의 카테고리에 속한다면 보통 자연과 속세의 대비가 있었죠. 그죠? 그 대비를 좀 관통시켜가면서 읽었으면 가가 됐든 나가 됐든 다가 됐든 그렇게 읽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평이하게 읽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를 풀 때 의외로 22번에서 시간을 조금 소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지워나가는 과정에서도 중간중간에 조금 거슬리는 지점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적어도 5번에서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 가에서 이행의 봄이라고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 나에서 요 제10곡을 가보면 이행의 추풍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이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가 사용됐다는 건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그 뒷부분에서 해당 계절의 정경이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5번 선지를 명확하게 찍어줄 수 있어야 됐는데 마음이 좀 급해서 혹은 연계니까 대충 봐도 풀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면 오히려 시간이 좀 더 걸렸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걱정은 돼요. 그래도 다들 잘 하셨을 것 같고 나머지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넘어가서요. 이제 현대시. 뭐 그래도 문학에서 조금 이슈가 된다면 이쪽에서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도 좀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학 파트를 보면서 어쨌든 평가원이 연계율을 50%로 떨어뜨리겠다고 했고 간접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걱정을 했는데 이 문학에 있는 모든 세트가 다 연계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에 가와 나 세트에서 요 가가 지금 비연계였고 나가 연계였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EBS 연계학습이 좀 되어 있었으면 적어도 나는 시험장에서 읽지를 말았어야 돼요. 그리고 가가 비연계고 약간 내용이 좀 난해하긴 하죠. 그죠?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의미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적어도 맨 마지막 5연에서 열렬히 살겠다. 뭔가 어떤 의지적인 태도 이 정도는 좀 보셨을 것 같고 기존의 자신의 삶과 좀 다르게 살겠다는 태도가 드러나는데 이 정도까지만 봐도 독해에서는 뭘 더 할 게 없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33번에서 약간은 좀 귀찮았을 수 있고요. 아까 제가 그림 그렸던 것처럼 전후 맥락을 좀 봐가면서 판단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의외로 좀 33번이 시간이 걸렸을 수 있고 34번은 요 2번이 정답이잖아요. 근데 이제 2번을 찍은 친구들도 2번이 이러저러해서 정답이다. 그러니까 아까 현대소설의 21번이랑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해서 정답이다가 좀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는데
정답이 아닌 다른 선지들을 지우는 거는 확실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찍었다. 일단 시험장에선 그렇게 맞췄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다만 향후의 학습에서는 왜 그게 정답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끌어내는 연습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문제나 비슷한 느낌으로 출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해설 강의에서 열심히 설명을 할게요. 아셨죠? 화작도 좀 개인적으로는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기출과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강연, 왜냐면 예비 시행은 좀 달랐거든요. 이전의 평가원 기출이랑 예비 시행에서의 화작이 약간 느낌이 좀 다르고 문제 유형들도 좀 다른 느낌들이 강해서 의외로 화작이 좀 복병이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뭐 1페이지에 있는 강연 되게 전형적이죠. 그죠? 이런 식의 강연을 많이 봤었고 문제의 유형들도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뭐 1번 같은 거 말하기 방식, 뭐 요 36번 같은 거 어떤 요 말하기 전략, 발표 계획, 강연 전략 뭐 여러 번 봤잖아요. 그죠? 37번 같은 거 청중의 반응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기출에서 나왔었던 문제 유형에서 크게 안 벗어나다 보니까 그래도 읽고 푸는데 큰 지장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나마 좀 귀찮다면 36번이 조금 귀찮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번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문에 없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그래서 그거를 찍고 지나가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문에 없다.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 다 지워놓고 1번을 찍는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될 텐데 혹시라도 1번 선지의 내용을 지문에서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몇 번씩 빙글빙글 돌았으면 의외로 시작부터 좀 스텝이 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 유의하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없어서 부적절한 걸 나올 때까지 찾는 이상한 짓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융합 세트 구성은 물론 기존에는 가와 나였죠. 그죠? 그러니까 화법 하나, 작문 하나 이렇게 융합이 됐는데 이번에는 화법 하나, 작문 둘이에요. 그래서 나는 학생 1이 쓴 거고 다는 학생 2가 썼는데 이 정도의 변주가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수가 좀 늘어나서 읽어야 될 분량이 좀 늘어난 것 같다 정도의 느낌은 줄 수 있으나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가의 내용이 어떻게 나다에 연결이 됐는가, 즉 화법에서 다뤄진 논의가 어떻게 작문에 연결이 됐는가. 요거 우리가 화법과 작문을 공부하면서 여러 번 같이 봤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 자체가 그렇게 어려웠을 것 같지는 않고 문제의 유형에 있어서도 대단한 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작문은 3, 4페이지를 왔다 갔다 해가면서 풀어야 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건 예를 들면 요 45번 같은 문제 있죠. 그죠? 자료를 통해서 수정 보완하는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세부 정보를 갖다가 학생들을 뒤 흔들면 의외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요? 앞뒤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근데 요 45번 문제가 그 정도까지 우리를 흔드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화작에서 큰 어떤 위험은 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언매는 조금은 의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외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의외냐면 뭐 시험지가 이전과 달라진 바가 없네 뭐 이런 천이 아니고 35번 같은 거를 그렇게 오래 학생들이 풀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시험 끝나고 반응들을 좀 보니까 35번 문제가 어려웠다라고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아직은 등급 컷이나 혹은 뭐 오답률 이런 것들을 제가 정확하게 볼 수는 없는데 안 나와가지고 근데 의외로들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가 조금 귀찮았던 건 개념의 정확한 숙지는 물론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요 정도의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뭐 문법 공부를 좀 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디귿 불규칙이다, 비읍 불규칙이다, 뭐다 이런 거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못 외우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적어도 용언을 가지고 용언의 활용형, 그러니까 뭐뭐 다 평서형 종결어미로 끝나는 게 기본형이고 뭐뭐 하고 뭐뭐 하니 이런 식으로 좀 용언의 기본형을 갖다가 활용형으로 자유자재로 바꿔주는 훈련이 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의외로 좀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고 좀 틀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참에 문법은 개념학습을 조금 더 정리를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두 개의 조건이 다 충족이 됐는지 여부를 좀 묻는 식으로, 즉 여기가 지식적인 측면이라면 이쪽이 행동적인 측면이에요. 요 둘을 갖다가 적당하게 믹스를 해가지고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의외로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36번 뭐 간단했죠. 그죠? 그리고 원래 문법에서 음운 변동 현상, 즉 소리의 층위와 표기의 층위의 어떤 일치 여부를 묻는 건 나름 되게 자주 나왔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거라고 보고, 저는 37번 같은 건 진짜 여러분은 순삭으로 날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제가 6월 모의평가 보기 전날에 이제 실전국어 행동강령 프린트 올려드렸었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문장 성분이나 구조에 대해서 묻는 게 나오면 표지 중심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딱 보자마자 이게 명사절인지 서술절인지 이 정도는 바로바로 판단이 서야죠. 그죠? 그래서 37번에서 시간을 많이 쓰신 분들은 너무 좀 개념학습이 부족한 겁니다. 아셨죠?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38번도 39번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가볍게 풀만 했을 것 같고, 한 문제 특이사항이 있다면 35번 정도. 근데 요거는 원래 수능이 좋아합니다. 특히나 지식적으로는 내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행동에서의 복잡도를 조금 높여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만드는 이런 식의 문제 출제를 워낙 좋아하니까 이 지점은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허들로 넘어가면 이제 문법에 대해서도 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개념 정리를 한다라기보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더 빨리 풀 수 있지 않냐. 이 정도의 얘기는 제가 강의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셨죠? 매체는 일단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쉽다 어렵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예비 시행이 하나가 있고 이번 6월 모의평가 이렇게 2개의 시험지가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해설 강의에서는 이런 식의 취지로 이렇게 낸 것 같고 이런 학습이 필요할 것이다. 뭔가 제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둔 지점이 있거든요. 그 지점에 부합하는 게 좀 있어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래요. 그러니까 참 이 평가원은 여우예요. 여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예비 시행을 봤더니 이렇게 하지 않겠어? 작년 6구 수능을 봤더니 뭐 이런 식이지 않을까? 뭔가 뭐 학원 강사들, 뭐 이런저런 기관들, 또 학생들 다들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을 기가 막히게 잘 피해갑니다. 잘 피해가고 굉장히 또 어떤 부여되어 있는 어려움들이 합리적이면서 뭔가 읽을 때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문제 풀러 들어가니까 의외성이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어려움의 카테고리가 풍부하다의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문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고 문제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텐데, 지문의 어려움이라는 것도 물론 그게 독서냐 아니면 문학이냐 혹은 그 외 뭐 화작이냐 언매냐 텍스트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독서 지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고유의 어려움들을 그래도 균형 있게 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문학도 연계다 비연계다 이런 것도 적절하게 믹스해 가면서 그래도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이런 지점들을 좀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어려움들을 나름대로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구상 자체가 되게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고, 세부 정보를 갖다가 학생들을 좀 막막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도 있고, 혹은 새로운 유형이 나와서, 그죠? 이전에 경험을 못 해봤든지 아니면 뭐 경험을 해보긴 했는데 몇 번 안 만나봐서 좀 낯설다든지, 그러니까 신유형은 뭐 이질감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당하게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아쉽다, 이런 건 문제 아니냐라고 지적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움의 카테고리가 풍부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여전히 기출은 결정적입니다. 물론 변주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이 유지가 되는 것도 있고 기존의 것이 변화가 되는 지점들도 있습니다. 근데 변주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출제자 마음이니까. 다만 아주 예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렇게 읽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낚아왔어, 이런 것 좀 신경 써,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생각,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이미 기출에 있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출은 여전히 결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논란의 EBS, 그죠? 어쨌든 연계율을 50%로 낮춘다고 했는데 이게 50%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런저런 명분들을 가져다가 우리는 50% 했어 라고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줄지는 또 모르겠어요. 예. 어차피 독서나 화작, 언매는 연계를 한다고 한들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연계에서 정말 유의미한 건 결국엔 문학인데 이 문학의 4개 세트가 전부 다 EBS에 수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유지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6월 모의 평가와 똑같이 연계를 해줄지 아니면 6월 모의 평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연계를 해줄지 제가 그거는 단정은 못 지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유의미하다라는 건 이번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저도 조금 관점을 달리 바라볼 겁니다. 이제 EBS를. 그래서 그런 얘기는 KBS 강의를 하면서 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그죠? 잘 들으세요. 짝을 맞춘 겁니다. 어려움의 카테고리가 풍부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요.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과냐, 내가 이과냐. 내가 문과든 이과든 나의 어떤 탐구 영역, 선택 과목이 뭐냐, 나의 성향은 어떠하냐에 따라서 어떤 제재는 되게 좀 편하게 다가오고요. 어떤 제재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즉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어려움의 카테고리엔 제재의 특성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공부하라는 얘기는 어떤 제재별로 평가원이 이런 걸 좋아한다 하는 공부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재별 어떤 특성을 중심으로 하는 공부도 필요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어떻게 읽어야 되냐, 제재와 무관하게.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죠? 어떤 함정을 자꾸 내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각도에서의 학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느낌이 그냥 요거 하나면 돼. 이렇게 가면 부러질 것 같아요. 시험장 가면. 그게 아니고 이런 상황도 좀 따져보고 이런 제재가 나왔을 때도 좀 생각을 해보고 다양한 경우들을 좀 따져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저도 이번 6월 모의고사 시험지를 좀 풀어보고 느낀 바는 그 지점을 좀 잘 살려서 허들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출은 여전히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기출을 그냥 무작정 N회도 뭐 3번 보고 5번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보는 건 필요한데요. 그냥 막 보지 마시고 낯선 문제를 푸는 와중에 그 낯선 문제가 근거를 두고 있는 기출을 찾아서 특히 큰 시험 앞두고 나는 이런 식으로 읽고 이렇게 풀 거다 하는 식으로 좀 기출을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허들 강의를 또 진행을 하면서 알아서 황금비를 잘 맞춰서 배치를 해두겠습니다. 아셨죠? EBS 유의미하다라는 게 이제 확정이 됐죠.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래요. 그래도 한 7월 초까지는 일단 전반적으로 한 바퀴를 좀 돌아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중에 따라서 어쨌든 어떤 작품은 물론 제가 함부로 속단은 못해요. 이 작품은 안 나와. 이 작품이 반드시 나와. 제가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런 얘기 못하는데 그냥 예전부터 평가원이 이런 소설을 좀 좋아하지 않았나? 이런 소설에서 이런 대목을 되게 좀 맛있는 부위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시도 좀 이런 거 내는 거 좋아하지 않나? 이런 작품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거 좋아하지 않았었나? 좀 그런 어떤 기출의 시각에 좀 입각해서 다양하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봤다면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작품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양한 어떤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보고 또 어떤 작품은 그냥 가볍게 좀 정리를 해보고 이런 식의 정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한마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보기 전날에도 제가 실전국어 행동강령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6월 모의고사의 성적과 수능 성적 간의 상관관계 그렇게 높지 않아요. 9월과 수능 간의 상관관계 그것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논의의 전제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뭐라 그랬어요? 9월은 6월과 또 다를 것이다. 심지어 수능은
9월과 또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세 개의 시험지를 올해 한 해 동안 읽고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은 좀 잘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시험은 좀 못 볼 수도 있어요. 뭐 이번 시험지를 예를 들자면 생명과학을 하는 친구들은 좋은 의미로 미쳐 날뛰었겠죠. 그죠? 와, 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생명과학을 안 하는 친구 DNA, PCR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스텝이 꼬이면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누가 유리하다, 누가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모든 시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험지로부터 내가 배울 점들을 좀 정직하게 직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수험생들을 봤을 때 어떤 모의고사 끝났을 때 최대 문제가 잘 보고 나면 잘 봤다고 막 되게 우쭐해 해요. 좀 못 본 친구들 막 무시하고 아, 이 정도만 하면 국어는 된 것 같아. 수학을 좀 더 해야겠어. 탐구를 좀 더. 물론 뭐 다른 과목이 더 급하면 더 하는 게 맞죠. 근데 마음가짐이 내가 뭐가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9월에서 박살납니다. 왜요? 9월 시험지는 6월 시험지와 다를 거니까. 이번 6월 시험지에서는 내 약점이 노출이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건드리면 내 약점이 확 노출이 되는데 시험지에서는 여기까지만 건드렸을 수도 있다 이거죠. 되게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어쨌든 그 문제를 틀리면서 전체 리듬이 또 망가졌을 거니까. 그러니까 잘 봤어도 내 문제를 찾아야 돼요. 여기까지 갔으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런 지점까지 대비해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이건 잘했네. 이건 좀 아쉬운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맞춰야지. 이런 식의 좀 공부를 해주시고 대다수 학생들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시험 끝나고 나면 잘 보는 친구들보다 못 보는 친구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아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지의 시스템이 이런 식인데 그죠? 대다수가 다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저도 다 압니다. 근데 그렇게 시험 조금 망쳤다고 그러고 나서 그냥 또 며칠 우울해하다가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지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시험 망쳤으면 욕도 좀 시원하게 하시고 뭐 값비싼 물건 아니면 몇 개 좀 부수기도 하세요.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 푸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분노하고 끝 이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네, 그러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들을 또 좀 정직하게 직시를 해야 돼요. 즉, 잘 봤으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조금 적은 거고 못 봤으면 조금 많은 거예요. 양적인 차이가 있을 뿐 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좀 정직하게 직시를 하시고 우직하게 하나하나 좀 고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수능까지 많이 남았고요. 어쨌든 수능이란 시험은 단 한 번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6월에 아무리 잘 봐도 9월에 아무리 잘 봐도 반대로 6월에 아무리 못 봐도 9월에 아무리 못 봐도 수능을 못 봤거나 잘 봤으면 그거 하나로 끝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직하게 자기 문제들을 하나하나 좀 고쳐 나가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제들을 고쳐 나가시는 과정 중에 어쨌든 저도 옆에 붙어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직하게 하나하나 잘 고쳐 나가면서 수능까지 잘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제가 이제 이번 주 일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이제 6월 6일, 6월 7일 이틀 동안 촬영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촬영을 좀 진행을 해서 6월 9일에 이제 수요일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지문의 내용, 어떤 문제의 풀이 이런 것들은 그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